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히키남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이제 날씨가 완전히 추워져서 어중간하게 입고 다니면 몸이 떨리더라고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벌써 연말이 되고 이렇게 한 살 더 먹고 전 금방 아저씨가 되겠죠? 음, 그 사람의 뇌는 새로운 경험을 기준 삼아서 시간을 인지한다 하더라고요. 어릴 땐 모든 경험이 신선하고 또 낯설고 하니까 시간이 느리게 갔다면 어른이 된 지금은 뭐 삶의 변화가 있어도 대강 다 아는 경험이고 또 그저 반복된 삶을 사는 것 같아가지고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느리게 또 알차게 보내려고 끊임없이 새로운 걸 시도하고 또 변화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나날이었어요. 전 최근에 일도 많이 하고 꽤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제가 내성적인가 봐요. 전 늘 사람과 만나서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쉬는 날엔 지쳐서 혼자 있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밖에 나가더라도 혼자 영화를 본다거나 혼자 쇼핑을 하고 뭘 구경하고. 아, 그래도 그저께는 대학교 친구 후배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예술 쪽 일을 한다고 하면 주위 사람들이 하나같이 응원을 해줍니다. 너 멋있다고, 너 할 수 있다고 힘내라고. 그래서 더욱 이 일을 그만두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이 기대를 저버릴 수 있겠어요? 전 때가 되면 미련 없이 그만둘 자신이 있는데 그렇게 친구들, 지인들 응원을 들을 때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진 몸을 움직여야지 하면서 마음을 다잡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고마운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저번 시간에 읽어드렸던 아르헨티나 할머니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일하다가 고함을 많이 쳐야 하는 때가 있었는데 한 두세 시간 고함을 지르다 보니까 결국 목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병원 다니고 약 먹고 하고 있는데 혹여나 듣기 불편하더라도 양해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듣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고 싶은 말씀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옥상은 화단이 많아 어찌 보면 작은 정원 같았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채소를 키우는 곳도 분명히 있긴 했다. 길쭉한 화분에 갖가지 채소가 자라고 있어 정말 텃밭처럼 보였다. 비료는 뭘 쓰는 거지? 혹시 하고 소스라치면서도 거뭇거뭇한 흙에서 비죽비죽 튀어나온 반지르르한 채소를 보면 맛있겠는데 싶은 생각도 들었다. 옥상 난간에는 말라 비틀어진 여주 잎이 몇 겹이나 단단히 휘간 게 있었다. 여름에는 수확이 꽤 많았으리라. 한 구석에는 언제 널었는지 모를 빨래가 대충 끈에 매달려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다. 그 아래에 있는 겨울 거리가 오후의 밝은 햇살 속에서 가물가물 아주 멀게 보였다. 하지만 이 울창한 숲 같은 곳으로 살짝 나뉘어 있을 뿐이다. 이 건물도 그리 높진 않아서 이런저런 건물이 비슷한 높이로 보인다. 그런데도 동네 어귀에 있는 탓인지 멀리 있는 건물은 어렴풋하니 마치 다른 세계 같았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낯익은 아빠의 공구 상자가 있고 그곳에서만 아빠가 옛날부터 유지해온 그리운 생활의 냄새가 풍겼다. 그리움이란 모든 것이 달라진 후에야 비로소 싹트는 것이라고 난 생각했다. 또 어쩌면 이 사랑은 인생에 대한 아빠 나름의 분노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르겠다고 처음으로 생각했다.
엄마가 죽고 없어서 넋이 나간 것도 아니고 사랑에 빠진 것만도 아니고 지나간 인생에 아무런 잘못도 없었다고 여기고 싶은 바람이 아빠의 마음속에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이 인생을 선택하면서 내던져야 했던 수많은 요소들이 지금 아빠의 내면에서 거대한 힘으로 뭉쳐 그 싹을 틔우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아빠의 인생은 전혀 바랐던 대로 되지 않았다. 모든 것이 격동의 소용돌이에 있었던 시대. 옛날에 꿈꾸었던 미래는 무엇 하나 실현되지 않았다. 석공이 도제를 거느리고 주문을 받아 무덤 하나가 완성되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도맡아 진행할 수 있었던 시절은 금세 지나가 버렸다. 부부가 사이좋게 나이를 먹고 언젠가는 은퇴해서 제자의 모습을 지켜보고 손자들이나 보살피며 느긋하게 사는 그 모든 것이 마치 약속돼 있었던 것처럼 있어야 했던 모든 것이 시대의 급류에 휩쓸려 사라지고 만 것이다. 그래서 엄마를 저 세상으로 보낸 아빠에겐 이미 예전 같은 생활을 유지할 아무런 이유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리라. 그 옥상에 정말 신비로운 것이 만들어져 있었다. 그것은 색상이 선명하지 않은 갖가지 돌을 모자이크한 거대한 만다라 같았다. 옥상 한쪽에 벽돌로 틀을 만들고 촘촘히 돌을 박아 시멘트로 고정시킬 계획인 듯 했다. 한 옆에는 시멘트 부대와 접착제도 쌓여 있었다. 쇠락한 옥상 콘크리트 바닥에서 그 부분만 도드라져 뭐라 말할 수 없는 느낌이 묘했지만 서툰 솜씨는 아니었다. 손재주가 많은 아빠가 밑그림을 구상한 후에 조금씩 질서를 부여해가며 만들고 있다는 것을 넉넉히 알 수 있었다. 이음새도 메워야 하니까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니지만 비바람에도 끝도 없게 만들어야겠지. 아빠는 말했다. 아빠가 본 만다라를 이곳에 모자이크로 재현하는 거다. 그곳에는 겹을 이룬 원이 그려지고 있었다. 이 원이 우리가 사는 그냥 보통 세계고 이 바깥쪽으로 가면 갈수록 공간의 색이 엷어진단다. 색은 엷어지는데 밀도는 높아지고 투명한데 강해지지. 여기는 식물의 세계고 여기는 지구를 지키는 투명한 사람들의 세계. 아빠가 설명했다. 그러네. 그런 얘기 나중에 천천히 해줘요. 나는 모호하게 대꾸했다. 하지만 지난번에 한 말을 보다 깊이 파고든 아빠가 놀랍기도 했다. 아빠가 괜히 한 소리가 아니었네 하고 생각했다. 아니다. 넌 설명해줘도 잘 모를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요. 그럼 됐고. 그리고 엄마를 위해서 비석도 만들고 있단다. 그것은 커다란 벤자민 뒤에 있었다. 조그만 돌고래 모양을 한 하얀 비석이었다. 아빠라면 돌고래도 얼마든지 진짜처럼 조각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은 어째서인지 만화 같은 돌고래였다. 그리고 귀염성 있게 웃고 있었다. 아빠는... 나는 눈물이 나왔다. 엄마가 돌고래를 좋아했잖니. 네모난 비석은 멋대가리도 없고 말이야. 아빠는 웃었다. 내가 어렸을 때 가족끼리 남쪽 섬으로 놀러 간 적이 있었다. 그때 엄마는 난생 처음 보트를 따라오는 돌고래 떼를 보았다. 어머,
저기 좀 봐. 돌고래 떼가 따라와. 엄마는 너무도 감격해서 한없이 돌고래에게 손을 흔들었다. 그때 엄마는 한방 미소를 띤 채 조잘조잘 떠들었고 웨이브진 머리칼은 여학생처럼 바람에 흩날리고 모자를 잡아 누르는 손은 우아하고 정말 아름다웠다. 그 후로는 잠깐이라도 틈만 나면 돌고래가 있는 수족관에 가자고 나와 아빠를 채근했다. 그래서 남아있는 엄마의 사진은 대부분이 돌고래와 함께 찍은 것이다. 부끄럽다면서 사진 찍기를 싫어했는데 돌고래와는 같이 찍고 싶어 했다. 수조 앞에서 돌고래와 함께 찍히려고 애쓰느라 이상한 포즈를 취하고 방긋거리는 엄마의 모습. 가족과 찍은 것보다 그런 사진이 더 많다. 내가 수첩에 늘 끼워두는 엄마 사진 역시 배경에 수조 속 돌고래가 찍혀 있다. 불단에 놓인 영정 사진에 돌고래가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다. 아빠네 집안 비석을 이걸로 바꾸면 할아버지나 할머니도 그렇고 다 돌고래 무덤에 들어가야 하잖아. 나는 말했다. 무슨 상관이야? 내가 장남인데. 매끈매끈한 돌고래가 오후의 햇살 아래서 웃고 있었다. 나는 그때 엄마의 인중을 지키지 않은 아빠를 완전히 용서했다. 그 돌고래는 임종을 지키지 못해 오히려 더 괴로웠노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었다. 내가 자란 나라에는 이런 유적이 아주 큰 게 있어요. 옛날에 선교사가 숲에서 사람들과 함께 만들었대요. 유리 씨가 말했다. 돌고래 유적이요? 내가 물었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유리 씨는 웃었다. 이 집처럼 네모지고 거대한 건물이 있는데 그 아래에는 온통 푸른 초원이 저 멀리까지 한없이 펼쳐져 있어. 그녀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도 그 건물을 본 듯한 느낌이 들었다. 아른거리는 햇살 아래로 파도처럼 꿈틀거리는 푸른 초원이, 바다처럼 한없이 펼쳐진 광경이, 그리고 그 위로 숨이 막힐 듯 짙푸른 하늘이. 하지만 실제로는 멀리서 자동차 소리만 들려오고 건물은 계획성 없이 수시로 세워졌다가는 철거되고 하늘은 때가 낀 듯 칙칙한 일본의 거리가 있을 뿐이었다. 이렇게 멀리 와버린 유리 씨가 애처롭게 여겨졌다. 그 후 난 고기와 우유와 쌀 같은 먹을거리를 들고 가끔 그곳에 찾게 되었다. 딸이니까 그러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유리 씨와 너무 가까이 하다 보면 아빠처럼 휘말리지도 모른다는 노파심에 적당히 나를 건너뛰곤 했다. 가기 전에는 추운 날 알몸으로 갑자기 온천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용기가 필요했다. 그 어두컴컴하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그리고 정체된 공기. 하지만 언제든 5분만 지나면 익숙해졌다. 마침내 나는 아르헨티나 빌딩에서 밥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친구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거기서 저녁을 지어 먹는단 말을 할 순 없었지만 익숙해지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었다. 아빠는 날이 많이 추운데도 매일 조금씩 만다라 모자이크를 메워 나갔다. 그리고 오후가 되어 잠시 차를 마시며 쉬는 시간이 되면 허리를 펴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내려왔다. 비석을 조각할 때도 아빠는 늘 그런 식으로 일했다.
아빠에게 이 일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 인생 그 자체였던 거야. 하고 나는 수긍이 갔다. 아주 춥고 눈발이 휘날리는 날에 셋이서 고다스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스토브에 끓인 물로 몇 번이나 차를 우려 마시면서 쿠키와 쌀과자를 먹을 땐 정말 행복했다. 스토브에서 비쳐나오는 오렌지색 빛만 잔뜩 환하고 고양이는 웅크리고 자고 나도 꾸벅꾸벅 졸다가 깨곤 했다. 눈을 뜨면 유리 씨도 자고 있고 아빠는 조용히 역사 소설이나 시대 소설을 읽고 있었다. 그런 땐 안심하고 지금은 없는 집의 문을 열고 또 여는 공상에 젖었다. 내가 어렸을 때 살았던 그 집. 마음으로 몇 번이나 열다 보니 문이 그리는 선이 가슴에 예쁜 잔상으로 남았다. 집 안에는 엄마가 있다. 슬리퍼를 끄는 소리가 울리고 아빠는 일터에서 일을 한다. 이미 세상엔 없는 집인데 서랍을 열면 물건을 꺼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주전자가 있고 거기에는 의자가 있고 그리고 앞치마가 걸려 있다. 그 모든 것이 없어지고 말았다. 이렇게 머릿속에는 손으로 만져질 듯 또렷하게 있는데 이미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 집안을 돌아다니고 엄마의 안경과 샌들을 만지작거리는 일도 이제는 없다. 그 문을 온 가족이 함께 여는 일도 없다. 그 소박한 통신 판매로 산 테이블에 모두 모여 앉는 일도 없다. 하지만 이곳에선 눈물이 고일 때까지 마음껏 떠올릴 수 있다. 공상에 젖어 있다가 애처롭게 깨어나도 혼자가 아닐 수 있다. 다른 생각으로 옮겨갈 때까지 차분하게 아픔을 견딜 수 있다. 아르헨티나 빌딩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진 것이 없으니까. 시간이 사람의 머릿속 힘으로 완전히 멈춰져 있으니까. 시간이 특별하게 흐르는 그곳에서는 과거와 현재 나님이 없어서 그런 꿈도 꿀 수 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내가 신세를 지고 있는 이모네에는 함께 살지 않는 골칫덩이 사촌이 있다. 뚱뚱하고 자의식이 강하고 성격도 음침해서 사촌만 아니었다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어쩌다 놀러와서 이모가 집에 없으면 대뜸 나를 범하려 들었다. 나는 몇 번이나 소리를 질렀고 한 번은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 어렸을 적에 그 애를 아는 동네 경찰 아저씨에게 신나게 혼이 나고는 넌더리가 났는지 넌 한다면 하는 애니까 라는 말을 던지고는 얌전하게 굴었다. 그런 사촌이 우연히 놀러 왔다가 아빠의 연애 사건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그래서 어느 날 아르헨티나 빌딩에 데리고 갔다. 어휴, 더러워. 아, 진짜 끔찍하다. 문 앞에서 사촌은 말했다. 끔찍하지. 나도 처음에는 그랬어. 나는 말했다. 그래도 계절은 벌써 봄. 갖가지 식물이 울창한 세계에 움트고 있었다. 봄에는 수많은 봄새들이 정원을 찾아왔다. 나무는 일제히 새싹을 틔우고 태양빛을 듬뿍 받아 화려한 기름진 흙에서는 달큰한 냄새가 물씬 풍겼다. 고양이들은 여기저기에 드러누워 햇볕을 쬐었다. 소복하게 핀 민들레가 땅을
선명한 초록과 노랑으로 물들였다. 매화꽃은 벌써 떨어졌지만 짙은 색, 매끈한 가지에는 빨강과 하얀 꽃이 드문드문 매달려 있었다. 벚꽃 봉우리는 당장이라도 잎이 벌어질 듯 도톰하게 부풀어 있었다. 숨이 막힐 듯 빽빽이 자란 풀숲을 헤치며 걸어가는데 사촌과 이렇게 놀았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그 무렵에는 이 아이도 순진했고 추석 때는 시골에서 만나 종일 같이 놀았는데 하고 생각했다. 둘이서 자지러지게 웃고 매미 울음소리가 요란한 한여름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마당에서 수박을 먹고 같이 낮잠을 잤다. 그 무렵에는 이 녀석도 지금처럼 뚱뚱하지도 징그럽지도 않은 눈치 빠르고 사근사근한 아이였던 것 같은데 이 옷에 휘감긴 투실투실한 몸속에 어딘가에 아직도 그 시절 그대로의 나이가 남아있을 텐데 두 번 다시 만날 수는 없을 테지 하고 생각했다. 이런 나 역시 많이 변해 있으리라. 정원에서 말없이 풀숲을 헤치는 동안 시간이 사랑스럽게 돌아와 있었다. 신짱. 창가에서 돋보기를 끼고 고양이 벼룩을 잡고 있던 아빠는 사촌을 보고 웃었다. 오, 이모부 대단하시네요. 여자친구도 만들고. 사촌이 말했다. 어머나, 젊은 청년이 왔네. 요즘은 활기가 차고 정말 좋다니까.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 유리 씨는 평소처럼 고양이 털이 잔뜩 묻은 모습으로 다가왔다. 봄이 되어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방에 뒹구는 먼지도 그녀의 옷에 인 부풀도 한층 심해진 듯했다. 사촌은 헉 하고 조그맣게 말했다. 반가워요, 신짱. 유리 씨가 말했다. 유리 씨, 옛날부터 우리들 사이에서 유명했었죠? 예. 이 건물에 오게 되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하하하. 사촌이 말했다. 난 조마조마했지만 그의 발언은 그 정도로 끝났다. 옥상에 올라가 보니 만다라는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어 있었다. 색상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신비로운 박력과 중후함을 자아내고 있었다. 아빠는 자잘한 돌로 마치 타일처럼 매끄럽게 몇 겹의 원을 메워 나가고 있었다. 이 한가운데는 뭘 집어넣는데요? 우주의 중심에는요? 사촌이 물었다. 유리. 아빠는 한마디로 말했다. 난 얼굴을 붉히고 유리 씨는 듣지 않고 하늘을 보고 사촌은 휙 하고 휘바람을 분다. 봄이 되어 고다스가 있던 자리에 담요가 깔리고 그 한가운데쯤에 고다스 판이 놓였다. 그리고 그 주위에 쿠션을 끼고 뒹굴며 쉬었다. 쿠션은 허리나 머리를 올려놓거나 기대려면 다소 용기가 필요한 허접스러운 것이었다. 고다스 본체는 어디 다른 곳에다 치워놓지 않고 벽에 대충 기대어 놓았다. 이모부, 좋아 보이는데요? 다행이에요. 이모가 죽으면 이모부도 따라 죽을 줄 알았는데 이모 예뻤잖아요. 나 이모가 첫사랑이었어요. 사촌이 말했다. 사촌이 그 나이다운 고분고분한 말투로 얘기하다니 참 오랜만이었다. 그러고 보면 사촌은 이모와 이모부가 이혼해서 아빠와 살게 되면서 점점 이상해진 것이었다. 늘 에로잡지와 여자 화보가 실린 만화잡지만 보면서 그런 여자들과 사귈 재주도 없는 주제에 이러쿵저러쿵 품평을 했고
날더러도 못났다고 하면서 미니스커트만 입으면 다리만 쳐다보았다. 저런 번뇌의 덩어리 같은 녀석도 상처를 받는다 싶자 나는 조금은 가슴이 아팠다. 내 할 바는 아니지만 내가 이모와 사는 것에 대해서도 사촌은 심정이 복잡하지 않았을까 싶다. 그러냐? 아빠가 말했다. 둘 다 여자 보는 눈이 아주 높네. 신짱, 나도 좋아해도 괜찮은데. 유리 씨는 그렇게 말하고는 깔깔거리고 웃었다. 그 유리, 라면 좀 끓이지? 알았어요. 두 사람은 완전히 부부 같았다. 엄마를 알고 있는 나나 사촌이나 신기하게도 마음이 껄끄럽지 않았다. 유리 씨의 유별난 풍모와 이 건물이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탓일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아빠가 자연스러워서인지도 모르겠다. 그곳에는 어떤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다가 그 삶을 종결한 사람만이 지니는 그런 해방감이 있었다. 좋은 여자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면을 먹으면서 사촌이 물었다. 나처럼 멋있어야지. 그리고 우주의 신비도 잘 알아야 하고. 그런가? 사촌은 온순하게 말했다. 살도 빼고. 라고 내가 말했다. 이모부는 옛날부터 목욕도 제대로 안 했는데 이상하게 인기가 많단 말이에요. 난 얼마나 깨끗한데. 그야, 목욕은 안 해도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는데. 아, 역시 겨드랑이하고 사타구니는 좀 찝찝하지. 아빠가 말했다. 아이, 아빠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말이지, 여자를 볼 때는 괜히 아랫도리 사용하면 안 돼. 그럼 인기가 없어. 유리 씨가 불쑥 끼어들었다. 내가 그렇게 노골적인가요? 그렇기도 하지만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정말 소중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야. 아랫도리는 정말 소중한 사람을 찾을 때는 사용하지 말 것. 그리고 정말 소중한 사람한테만 사용할 것.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우리 어머니가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 유리 씨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늘 그렇듯이 압도적이리만큼 순수해서 나는 어머니와는 언제까지 살았는데요? 국적은요? 하고 묻지 못한다. 게다가 유리 씨는 옛날 일을 떠올릴 때면 언제나 무척 슬픈 표정이었다. 그 슬픔은 어찌 보면 다가가기 어려운 무언가를 발산하는 황홀한 것이어서 현실로 돌아오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집으로 가는 길에 어두컴컴한 정원에서 돌아보자 창가에서 방의 불빛을 등지고 손을 흔드는 유리 씨의 가녀린 몸매가 아주 예쁘게 보였다. 아, 하고 나는 생각했다. 저 건물의 1층은 원래는 댄스 교습을 하던 스튜디오였고 지금은 창고, 2층은 샤워실과 세탁기, 그리고 책더미와 부엌, 3층은 생활의 장, 그리고 옥상에는 텃밭과 만다라가 있다. 고양이가 몇 마리나 집 안팎을 돌아다니고 아마 고양이 시체도 여기저기 널려 있을 것이고 그것을 양분으로 식물이 무성하게 자라는 것이리라. 오래 계속되면서 저절로 메말라 버린 생활이 있고 역사가 있고 독특한 세계가 반짝반짝 살아있다. 처음 갔을 때는 난 저 낡은 건물이 비석 같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오랜 꿈을 품고 지금도 살아있는 저것은 유적이다. 나 이모부 마음을 알 것 같아. 사촌이 말했다. 저렇게 사는 거 남자들의 마지막 꿈일지도 모르지. 어둠 속 풀숲에서 그 목소리는 불분명한 듯 별이 반짝이는 하늘 높이에서 울리는 듯 어렴풋이 들렸다. 마치 꿈속에서 듣는 목소리처럼. 돌고래 비석을 새로 설치하려고 지난번 비석을 드러내고 구멍을 더 파느라 사람을 쓰고 스님에게 독경을 부탁하는 날짜를 잡는 등 꽤 품을 많이 팔았다. 아빠가 아는 사람을 몇 번이나 찾아다니면서 부탁을 하고 원하는 대로 진행되었다. 스님도 독경을 해주었다. 따라온 젊은 스님은 웃음을 꾹 참고 있었다. 선조 대대의 묘라고 새겨져 있는데 돌고래였기 때문이다. 마무리 작업을 하고 며칠 후에 아빠와 함께 엄마의 묘를 찾았다. 유리 씨는 사양하겠노라고 했다. 하기야 유리 씨는 동네에 있는 슈퍼마켓이나 전파상에 갈 때 말고는 거의 외출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묘소는 마치 묘를 다시 쓴 것처럼 깔끔하게 손질되어 있었다. 새로 세운 기둥과 새로 심은 철쭉, 그 한가운데서 동글동글한 돌고래가 웃고 있었다. 재밌네 이거. 나 시집가서 여기 묻히지 못하면 아쉽겠다. 돌고래를 씻으면서 나는 말했다. 돌아오면 되잖냐? 아빠가 말했다. 무슨 심한 말씀을. 사위를 드려도 되고 덤으로 귀여운 돌고래 무덤에 묻힐 수 있다고 하면서 말이야. 비석을 씻고 있는데 엄숙한 기분이 들지 않고 마치 돌고래를 씻는 기분일 수 있다니 멋진 일이다. 더구나 돌고래는 웃으면서 기뻐하고 있었다. 아빠는 조각가가 될지도 몰라.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을 거야 하고 생각했다. 그만큼 이 돌고래는 혼이 깃들어 있어 물을 끼얹으면 금방이라도 움직일 듯하다. 아빠에게 그런 말을 하자 아빠 역시 그러면 좋겠다고 했다. 돌에 깃든 신이 툭하면 내게 돌을 팔한다. 아빠는 언젠가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싶단다. 하지만 예술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가게나 공원, 무덤, 마당 같은 곳에서 동네 사람들이 보고 즐거워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일해왔지만 그것은 살아 무덤을 찾는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고. 그래도 죽은 사람이 안심하고 잠들게 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적이었다고. 그런 일은 지금까지 할 만큼 했으니까 앞으로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기댈 자그마한 것들을 만들고 싶다고. 우리는 떨어진 벚꽃잎이 흙 위에 예쁜 무늬를 그리는 묘지 앉기를 조용히 걸었다. 꽃은 거의 다 지고 애벌레처럼 귀여운 연두빛 새잎이 갈색 가지 위에서 도드라져 보였다. 벚꽃이란 것도 실체가 없지 않을까? 아빠가 말했다. 정말 아름다운 여자는 보고 또 봐도 어떤 얼굴인지 기억할 수 없는 법이야. 유리 씨 말하는 거야? 그래. 참 멋진 일이네. 나는 놀리는 마음으로 말했는데 아빠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매일 보는데 도통 잡을 수가 없고 어떤 얼굴인지도 잘 모르겠다. 얼굴 주위에 뭐랄까. 아빠는 얼굴께에서 두 손을
부드럽게 움직였다. 아른아른한 예쁜 천 같은 것이 막 살랑살랑거리고 그 너머는 확실하게 보이지가 않아. 그게 뭘까? 여자의 수수께끼다. 아빠는 담담하게 그렇게 말했다. 엄마는? 엄마도 그랬어? 글쎄, 처음에는 그랬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짜증스럽게 또렷하게 보이는 거야. 그게 부부라는 거겠지. 그런데 유리 씨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지금은 얼굴이 안 보이는 단계야. 아직은 좋은 때지. 하늘은 안개가 어린 듯 엷고 부드러운 파란색을 띠고 있었다. 탱고를 추고 고기를 꼬치에 끼워 굽고 아주 매운 소시지를 만들고 유리 씨는 어느 뭐로 보나 외국인이었다. 그런데도 아빠는 그녀 안에서 그리운 어떤 것을 보았으리라. 그리고 또 영원한 것을. 나 역시 어렸을 때는 엄마에게서 똑같은 것을 느꼈다. 어른이 되어서는 확실하게 한 여자로 보였지만 어렸을 적의 엄마는 늘 부드러운 막 저 너머에 있었다. 결국 유리 씨의 나이는 50이었다. 좋은 뉴스는 생각보다 훨씬 젊다는 것. 그리고 나쁜 뉴스는 그 나이에 임신을 하고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다는 것. 아이를 가졌다는 얘기를 들었을 땐 징글맞게 아기는 하고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배가 부른 유리 씨가 너무도 젊고 행복해 보여 난 또 금세 익숙해지고 말았다. 스스로도 만사에 너무 금방 익숙해지는 것이 아닌가 싶고 주위 사람들도 뭐라 말이 많았지만 실제로 익숙해지고 말았으니 어쩔 수 없었다. 임신을 하자 집 밖에 나가기 싫어했던 유리 씨도 병원까지 외출할 자세를 보였고 드디어 때가 되자 동네에서 가장 큰 병원에 순순히 입원했다. 깔끔한 잠옷을 입은 맨얼굴의 유리 씨는 그냥 보통 아줌마 같았다. 늘 가늘고 또렷하게 그리던 눈썹을 지우니 얼굴 생김이 귀여워 갓 태어난 아기 못지않았다. 태어난 아이, 그러니까 내 배다른 동생은 정말 귀엽고 작은 사내 녀석이었다. 동생은 아빠 호적에 올렸는데 유리 씨는 그런 삶은 자기 처지와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입적을 거부했다. 대신 태어난 아이에게 아르헨티나 빌딩이 있는 땅을 물려주겠노라고 유언장을 썼다. 난 유리 씨가 한 줌도 안 되는 아빠의 돈을 노리고 있다고 생각했던 나 자신이 너무도 부끄러웠다.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란 생각만 했어도 언젠가는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것도 알았다. 유별나고 수수께끼에 가득 차 있긴 하지만 그렇게 고결하고 순수한 여자를 의심하다니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다. 이렇게 되면 알게 모르게 그녀에게 꼬여든 것은 애당초 우리 가족이 아닌가. 엄마를 잃고 고아처럼 흩어졌다가 다시 한 가족을 이루지 않았는가. 그 모든 것으로 보아 오히려 구원을 받은 것은 아빠와 내가 아닌가. 아이를 낳은 후 나빠진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채 6년 후 유리 씨는 심장 발작으로 갑자기 죽었다. 마지막으로 유리 씨를 만났을 때도 모든 것이 여느 때와 같았다. 왼팔이 저리다고 해서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 비듬낀 머리칼도 이젠 불쾌하지 않았다. 아유 시원하다.
미스코는 정말 천사야. 언제나 귀엽고 상냥한 나의 천사. 유리 씨는 방실방실 웃으며 뚱딴지 같은 소리를 냈다. 나는 부끄러워서 유리 씨의 등에 얼굴을 묻었다. 따스한 등으로 나지막하고 부드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뛰는 심장의 소리가 들렸다. 내게 마지막 말을 선사하듯 분명하고 부드러운 소리. 그 소리는 아직도 내 귓가에 자장가처럼 남아있다. 밀려오는 파도 소리처럼. 그 무렵 유리 씨는 낡고 어두운 집 속으로, 그 칙칙한 바탕색 속으로 조금씩 녹아드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아기만 유독 색깔을 띠고 도드라졌다. 바로 그것이 생명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배경에 점차 녹아들듯이 죽어가는 삶이 오를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다. 지금 아빠는 아르헨티나 빌딩에 살면서 그 아이를 키우고 있다. 나이가 들면서 점차 윤곽이 흐려지고 배경에 녹아들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슬픈 일이 아니고 무엇보다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리라. 아빠의 조각은 처음엔 무덤에 설치하는 용도로, 그리고 차차 정원에 설치하는 용도로 하나둘 팔려나갔다. 지역사회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보도와 병원의 정원, 공원 앞에 설치한다는 결정이 나기도 했다. 동장이 어린 시절 친구인 덕분이기도 하지만 돌의 모양을 그대로 살린 아빠의 조각은 친밀감이 있고 값도 싸고 나름의 운치도 있어 인기가 좋았던 것이다. 아르헨티나 빌딩은 유리 씨가 없어지면서 점점 더 황폐해졌다. 아빠가 집을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나도 이모네에서 나와 원래 우리 집에 혼자 살고 있어서 둘이 같이 일단은 돌아오라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아빠는 아르헨티나 빌딩에 뼈를 묻을 각오였다. 아빠는 이 집이 유리의 비석이라고 말했다. 어린아이가 자라기에는 환경이 너무도 나빠 유리 씨가 죽은 후 나와 이모와 사촌이 찾아가 집안을 조금 정리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버리진 않았다. 냉장고를 새로 샀을 뿐. 나머지는 먼지를 털어내고 닦아 소중하게 보존하기로 했다. 이모는 그 너저분함에 충격을 받아 다신 드나들지 않았지만 동생은 기꺼이 맡아주었다. 나는 가끔씩 찾아가 청소를 하고 밥도 지었지만 역시 그곳에 살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그 집은 영원토록 아빠와 유리 씨와 그 아이를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생은 언제 내가 아이를 낳아도 문제없을 정도로 열심히 보살폈다. 동생에겐 아줌마라고 부르지 말고 누나라고 부르라고 가르쳤다. 언젠가 아빠마저 돌아가시면 나와 이모가 돌보게 되리라. 난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전문학교에 다니고 있다. 조금 안정이 되면 유럽으로 유학을 떠나 다양한 카페를 돌아보면서 내가 할 일을 내 안에 충분히 뿌리 내리게 한 후에 아빠의 일터였던 곳을 수리하여 자그마한 찻집을 열려고 한다. 아빠에게 그곳에다 알록달록한 모자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할 생각이다. 이 인생에서 난 나를 위한 유적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아무튼 내가 살던 곳을 떠날 마음은 없다. 설사 떠난다 해도 돌아오리라. 이 거리는 정도 많이 들었고 아빠가 창조한 조각도 있고 엄마의 추억도 있고 아르헨티나 빌딩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스러운 동생이 있다. 동생은 언젠가 이 거리를 떠나 홀로 서기를 하겠지만 돌아올 곳을 만들어주고 싶다. 한없이 먼 이국을 여행하는 것이나 자기만의 유적을 만드는 것이나 그 시도의 근원은 같다고 생각한다. 어떤 시대에서 어떤 시대로 여행을 하고 끝내는 사라진다. 영원 속에서 소박한 저항을 새기는 것, 그뿐이다. 동생은 유리 씨를 닮아 코가 뾰족한 고집스럽지만 아주 상냥한 사내 아이다. 동생에게 받은 것도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 없던 사람이 어떤 인연으로 이 세상에 찾아와 나를 좋아해 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다. 이런 데서 살면서 아이를 키우는 아빠를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상상이나 가? 어느 날 옥상 텃밭에서 일하는 아빠에게 내가 물었다. 동생은 학교에 나가고 없었다. 한여름에 물주기는 즐겁다. 작황을 염려할 필요가 없으면 더더욱 그렇다. 자잘한 호박과 오이를 감상하면서 햇볕까지 즐길 수 있다. 그야 아르헨티나 할아버지겠지. 어쩌면 이대란 말까지 있을 수도. 아빠가 대답했다. 딩동댕. 난 그렇게 말하고 깔깔 웃었다. 여기서 사는 거 아빠가 바라던 이상적인 삶이야?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지금은 지금 나쁘진 않다. 아빠는 말했다. 그래도 그 나라 유적에다가 뼈를 갖다 묻으련다. 아들도 데리고 가고. 물론 그 나라 정세가 안정돼야겠지만 너도 같이 갈 거지? 물론 가지. 여행 준비도 하고. 그런데 아직 살아있는 친척이 있으려나? 있을 거야. 유리가 살아있을 때 몇 번이나 얘기도 나눴고 편지도 받았으니까 주소는 알고 있어. 진짜 유적을 봐야지. 아, 그래. 내가 오랜 여행을 견딜 수 있을 때 함께 가졌구나. 완성된 아빠의 만다라가 쨍쨍한 여름 햇살에 빛났다. 열기를 띤 돌 하나하나가 반짝거렸다. 만다라 전체가 옥상 바닥에 해묵은 색채에서 유리되어 하늘에서도 보일 만큼 또렷한 윤곽을 띠고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다. 식물의 세계, 신들의 세계, 사람의 세계. 아빠가 말한 대로 다양한 세계가 원을 이루어 추상적으로 전개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검은 옷차림에 나리꽃을 손에 들고 무지갯빛 베일을 쓴 여자가 조그맣게 그려져 있었다. 그 만다라를 볼 때마다, 바람 부는 옥상에서 거리를 내려다 볼 때마다 그 시절의 하루하루가 선명하게 되살아난다. 그리고 먼 이국 풍경이 보이는 듯한 기분이 든다. 빛이 넘치는 초원에서 유적을 등지고 머리칼을 나부끼며 새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는 젊은 날의 유리씨가 보이는 듯한 착각이 든다. 사람들이 왜 유적을 만드는지 알아? 옛날에 둘이 옥상에서 내가 사온 참깨 과자를 먹을 때 유리씨가 내게 물었다. 아빠는 장을 보러 가고 없었던 것 같다. 화창한 5월, 동네 여기저기에 잉어연이 팔랑팔랑 헤엄치고 있었다. 그때 먹었던 과자의 참깨 맛을, 그때 마셨던 우유의 시원함을 지금도 분명하게 기억한다. 우리는 옥상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고 봄볕에
몸이 따끈따끈했다. 모르겠는데요. 자신의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일까요? 젊은 날의 나는 말했다.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아마 아빠가 모자이크를 만드는 이유하고 같을 거야. 유리 씨는 웃었다. 좋아하는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오늘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해서일 거야. 그건 인간이 영원토록 지니는 허망한 바람인 거야. 그리고 위에서 보면 목걸이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신마저 부러워 매혹당하는 아름다운 빛의 알갱이지. 라고 유리 씨는 말했다. 네, 이렇게 해서 아르헨티나 할머니 마지막까지 읽었습니다. 모두 들어줘서 고맙고요. 다들 좋은 밤 되시길. 감사합니다.